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에 살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의 참부모님의 섭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역사를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 우리가 지금 몇 명이죠? 한 9명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9명이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게임을 하는데 제가 1부터 10까지 적은 번호표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데 만약에 5번을 뽑으면은 그 사람에게 제가 100만 엔을 드리겠다 해서 이제 딱 뽑았어요. 뽑았는데 우리 김철우 회장님이 5번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100만 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또 했어요. 또 5번이 누구예요? 딱 이러는데 갑자기 또 김철우 회장님이에요. 이야. 그래서 100만 원 또 줬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김철우 회장님이 5번을 뽑았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의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뭔가 이상하다. 라운일 강사와 김철우 회장이 뭔가 뒷거래가 있다. 왜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맞아요. 5번이 나올 수 있지만 한 사람이 5번, 6번, 7번 나오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얘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로 살 수 있었던 확률이 5번을 계속 나왔던 그 사항이 겹쳐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미국이 1945년 8월 14일 소련한테 38선을 제안하지 않았거나 소련이 제안했다 하더라도 소련이 미국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다면은 여기는 북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이 8월 9일 날 처음으로 이 한반도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미국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장 가까운 군대가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 오키나와 비행기 타고 오면 바로 올 수 있지만 이때는 군대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한반도에 상륙해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더 내려올 수 있었죠. 근데 이때 미국이 8월 14일 날, 한국은 8월 15일 날 광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하루 전날 미국이 소련한테 연락을 합니다. 헬로, 시파스바 하면서 여기까지만 내려와라. 더 내려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련 입장에서는 내려와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왜? 미국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소련이나 미국이랑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같은 연합국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한 것도 너네 멈추지 않으면 나 엄청 화날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스미마셍 하면서 좀 멈춰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소련은 그 얘기를 안 들어도 상관없고 그냥 가도 되는데 부산까지 갔으면 여기는 그냥 미국은 어차피 오키나와 있으니까 그냥 일본으로만 이렇게 해서 같이 지내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가. 근데 소련이 갑자기 여기서 멈춘 거예요. 야, 그게 하나의 역사적인 아이러니. 야, 이거 신기하다. 왜 소련이 여기서 멈췄을까? 이거는 안 멈춰도 됐을 텐데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은 9월 8일이 되어서야 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첫 번째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또 김철우 기자님 5번을 또 가져간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민주주의가 인기가 많았을까, 공산주의가 인기가 많았을까. 이때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 지역에 공산주의가 인기가 많았을까, 아니면 민주주의가 인기가 많았을까. 당연히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있지만 왜? 왜냐면은 공산주의는
땅을 주거든요. 그 당시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가난했죠. 근데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땅을 다 뺏어가지고 조금씩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거죠. 난 땅이 없었는데 땅을 조금이라도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만 아니라 남한에 있었던 사람들도 야, 공산주의가 되면은 땅을 준대. 너무 이제 기대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일성이 큰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주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남한은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너무 급하게 서둘렀던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북한의 많은 땅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뺏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었던 땅이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피난을 해왔잖아요. 피난. 도망쳐 왔단 말이에요. 도망쳐 오면서 좋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하죠. 더 나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이제는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큰 변화를 주려고 그래. 그게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 기독교인,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다 이제 피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야, 북한이 공산주의가 오면은 종교를 못 가진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준다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울이에요. 이게 서울에서 조사한 건데 1946년 9월 달에 조사한 거예요. 자, 이 남한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는 게 좋냐 사상을 사회주의가 70%예요. 공산주의가 10%, 그리고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관련된 게 13%예요. 이 당시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가까운 사회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비슷해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13%만 좋다고 하고 나머지 80%는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북한이 아니라 남한 지역에서. 또 하나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남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레모네이드. 저는 레모네이드 좋아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저 아보카도. 드시면서 편하게 얘기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어떻게 먹어요? 이거예요? 네. 아보카도는 에스프레소에 얹혀서. 네. 도토로 커피보다도 맛있습니다. 찍어야지. 그럴 때. 드시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북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할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70%가 서울 사람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다들 공산주의에 더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정권의 형태가 돼야 되느냐? 과거의 종래 제도, 과거의 제도가 14%예요. 근데 북한식 인민위원회는 뭐예요? 71%예요. 서울 사람들은 다들 북한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토지개혁. 이 공산주의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버전이 바로 김일성이 했던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돈을 안 주고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돈을 안 받고 나눠주는 게 바로 가장 극단적인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 북한이 특이한 거예요. 대부분의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유상몰수, 무상분배 아니면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어요. 물론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땅 갖고 있는 사람을 뺐을 때도 뺐긴 뺐지만 돈을 어느 정도 줬어요. 그게 일반적인 공산주의 국가의 토지 개혁이었는데 거의 북한만 유일하게 극단적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한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방법은 뭐냐? 보세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김일성이 했던 가장 급진적인 공산주의 정책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철규 회장님이 5번을 가졌는데 자, 두 번째 이것도 뭡니까? 5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공산주의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기한 거예요. 다. 소련이 그냥 안 내려왔으면 되는 거고 그냥 놔뒀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때 왜 김일성에 대한 반대가 심해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신탁 통치에서 의견이 갈려버린 거예요.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가 그 대한민국을 점령했던 것과 같은 그러니까 원해서 우리 스스로가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가 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본 제국주의였다고 한다면 이 신탁 통치를 누가 하냐고? 미국, 소련, 영국 이런 나라들이 너희들은 아직 민주주의가 발전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5년, 뭐 길게는 10년을 대신 통치를 해주겠다. 이걸 제안을 했어요. 그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소련은 그거 그냥 좋은 거다. 받아들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하길 바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한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설사 미국이 그것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4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또 5년, 10년의 또 통치를 받는다. 외국에 통해서 그것을 반대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한민족 모두가 같이 반대를 했었어요. 소련과 미국은 너네 신탁 통치 할 테니까 받아 이랬는데 한민족 사람들은 다들 싫습니다 이런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소련에서 김일성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반대하지 말고 그냥 해. 어차피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다 공산화가 될 거야. 아까 그 자료 봤잖아요. 뭘 해든 공산화가 되니까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반탁, 신탁 통치를 반대하던 것을 찬탁으로 그냥 괜찮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얘기한 걸 받아들일게요.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많은 한민족의 사람들이 야 너네 공산주의자들 너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40년 만에 광복이 됐는데 다시 통치를 받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이 한민족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이거 문제가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지나갔으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산화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도 다 공산주의 좋아했다는 것을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있어요. 또 계속 5번을 지금 받습니다.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계속 의심이 가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다 계속 생겼을까? 자, 결국 미국과 소련이 계속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민족끼리 막 싸우고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싸우고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미국도 소련도 손을 놔버립니다. 아유 우리 모르겠다. 너희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도 지금 바쁘고 미국도 바쁘고 소련도 바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뭐 우리가 뭘 못하겠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서 빠지고 유엔이 담당을 하게 됐어요. 이 문제를. 이제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유엔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래. 그러면 우선 선거를 하자.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결정한 그런 지도자들이 판단을 해라. 결정을 해라. 유엔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소련과 김일성은 유엔이 중심으로 한 선거를 반대를 한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다 우리가 다 먹는데 우리가 다 공산주의가 되는데 왜 선거를 하냐.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유엔은 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남한에만 유엔에서는 선거를 하려면 선거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남한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이 한민족이 민주주의 경험이 없으니까 선거를 관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의 그 선거 감시단을 남한 지역에도 보내고 북한 지역에도 보냈는데 남한 지역에서는 그걸 받았지만 북한 지역의 김일성은 못 오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선거 5월 10일은 남한에서만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만 국회의원들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에서만이라도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었으면 네 번째 얘기할 유엔군이 참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엔이 인정한 합법적 정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엔이 인정한 총선거에 그래도 치른 곳이 어디예요? 남한의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합법적 정부를 누군가 인정하지 않은 이북 지역에 있는 곳에서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둘 다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유엔이 참전할 명분이 약해요. 그런데 합법적인 정부를 누군가 공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유엔이 개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남한에서도 그냥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우리 선거를 할까 말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북한도 안 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할 수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하지만 총선거를 했었던 것이 아주 중요한 이러한 나중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하긴 예상 못했지만 알고 보니 이게 정말 중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또 5번을 나온 거야 지금. 3번 5번 나온 거예요. 그럼 또 네 번째 또 했는데 또 네 번째 김철기 기자 5번 맞았어요. 뭐냐? 자, 이때 유엔군이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1950년 6월 25일. 그래서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와가지고 유엔군을 보내냐 마느냐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상임이사국이 이때 5개국이 있어요. 자,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하나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소련과 중국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국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에요. 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출발시킨 것은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4개 나라는 반대를 하겠죠. 당연히. 대만까지. 근데 소련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유엔군을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하면은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이 참여해서 거부하면 유엔군은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 이때 2차 세계대전 직후였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유럽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반도, 그 당시 한국은 미국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때는 BTS도 없었고 오징어 게임도 없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적도 기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어디예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적도 기니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야? 그거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수십만 명의 미국 전문의들이 참전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미국을 다시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되는데 그 노동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미국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나라를 다시 또 보낸다? 이거는 미국 어머니들이나 미국 국민들이 인정하지 못해요. 미국만 보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유엔군으로 가냐 안 가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함께 평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유엔을 어떻게 보면 창립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엔의 힘을 미국이 지탱해 주는데 만약 유엔군이 간다고 하는데 미국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학관계가 있었는데 만약에 소련이 당연히 거부권 해야죠. 자기들이 비밀성 시켜서 한 건데. 근데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때 안전보장 이상에 소련이 참석을 안 했어요. 물론 1950년 1월부터 참석을 안 했어요. 이유는 뭐였냐? 대만 대신 중국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소련이 삐져가지고 나 그러면 안전보장 이사회 참석 안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갔던 거예요. 근데 최소한 6월 25일 날 이 전쟁이 있었을 때는 이 회의만큼 나갔어야죠. 가서 거부권하고도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되는데 왜 여전히 학자들이 고민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아직도 이거는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또 네 번째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인 거죠. 5번째 5번을 또 받았습니다. 뭐냐?
그만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라운일 강사와 김철호 교장이 지금 뭔가 계속 5번을 주는 100만 원씩 받는 짰어. 다섯 번째는 뭐냐? 유엔이 언제 창설되냐면 1945년도에 창설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나이와 유엔의 나이가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유엔군이 참전했잖아요. 유엔군 참전에 있어서 유엔군 역사, 유엔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역사상 6.25전쟁 이후에 유엔군의 참전은 뭐냐면 평화유지군이에요. 평화유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편도 선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 이때 한국전쟁 때 너무 유엔군이 출혈이 컸거든요. 야, 더 이상 우리가 이게 하면 안 되겠다.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중립지대에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게 하는 거예요. 공격한 곳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중립지대를 만들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한국전쟁이 두 번째 전쟁이었다고 한다면은 부산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부산에서 끝나는 거예요. 유엔군이 그냥 부산에 있는 그 전선에 와가지고 야, 너네 싸우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딱 부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유엔군이 왔던 이 전쟁은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엔군이 힘을 가지고 격퇴를 한 거예요. 반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6.25 전쟁 이후로 유엔군은 반격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게 운이 좋았던 거예요. 유엔군이 처음 의욕이 있을 때 했던 참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더라도 김철우 교장이 지금 5호를 5번이나 가져갔어요.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거예요. 참부모님이 섭리를 행할 수 있게끔 이 하늘 부모님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중심 인물을 통해서 나는 그냥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섭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참 아버님, 참 어머님께서 만나셔서 성원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서 또 딸의 나라를 어머니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 한반도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참부모님의 이 신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3단계 그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을 벌어졌고 이제 이것으로 서로 그냥 증오하고 분단으로 끝낼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통일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전쟁을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너무 아깝게 이길 뻔하다가 부산까지 갔다가 아깝게 졌잖아요. 그죠? 그럼 김일성은 이 전쟁이 져가지고 아예 나 이제 포기해야지 끝났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도전해야겠다 할까요? 다시 도전하는 거죠. 왜 그게 가능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은 남한보다 자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이 김일성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소련이 가깝죠. 근데 남한은 미국이 멀어요, 가까워요? 엄청 멀잖아요. 태평양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록 지금 졌지만 2차, 3차 6.25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남한은 못 살고 주한미군이 있지만 미국은 저기 멀리 있고 소련과 중국은 가깝잖아요.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은 2차, 3차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땅에 전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시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왜 전쟁 방지가 중요하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가 미국에만 있었거든요. 한국 전쟁 때만 하더라도. 근데 한국 전쟁 직전에 소련이 핵미사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이 시기에 50년대 후반에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전쟁이 돼요?
핵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 물론 큰 전쟁의 피해가 있긴 했지만 핵 무기가 떨어질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뭐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부모님이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전쟁을 더 이상 이 땅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막아야 되느냐? 결국은 북한의 기밀성을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격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남한이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제력도 적죠, 힘도 없죠, 미국 멀리 있죠. 결국 북한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참부모님께 하셨던 건 무슨 뭐냐? 북한의 기밀성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그리고 북한이 보낸 간첩들, 남한의 간첩들로 인해 가지고 남한 국민들이 이 사상이 뭔가 해이해지고 사상이 뭔가 약해지는 그런 것들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북한의 기밀성은 잘됐다. 드디어 여기는 사상도 이상해졌고 우리 간첩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공격하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승공운동을 함께 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잘못된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먼저 지식인들부터, 그리고 뭔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부터 다시 사상 무장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부모님의 이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승공운동을 통해서, 왜냐면 한국만 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일본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이 승공운동을 이 땅에 함으로써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욕심을 낮추게 하고 공산주의를 이겨나가는 그런 곳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분단이 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통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통일로. 이 통일로 가기에는 남북의 정상이 만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처음부터 이걸 갈 수 없어요.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 그 과자를 먹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과자에 돌을 막 5개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돌을 빼내야 하잖아요. 그죠? 같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한반도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바로 이 전쟁을 방지하고 공산주의에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그런 승공운동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을 막아야 된다. 이 전쟁 막는 게 진짜 너무나도 이게 힘든 거죠. 이 김일성은 계속 전쟁을 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참모님께서 계속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이 전쟁을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 김일성을 추방하고 가인과 마찬가지 입장에 있는 이북의 동포들을 구해야 되는데 남한을 침범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경고했어요. 북한 아직도 전쟁하려고 한다. 경각심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통일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게 통일교회의 역할. 지금 국가가 이런 전쟁에 대한 준비, 전쟁이 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사상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우리 통일교회 식구가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주의에 승리해야 한다. 이 공산주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승공운동.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자면은 이 미국의 우리 식구들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이 당시 미군이 철수한다고 했거든요. 미군 철수.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자들이 고민한 거예요. 한반도가 중요하지만 자기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더 이상 군인들을 보내는 것이 돈이 너무 아까워. 이래가지고 철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공산주의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미국의 식구들을 오히려 산발선으로 데려오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승공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하셨죠. 그게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죠. 1968년도에부터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합동 공산주의 문제 심포지움. 지금도 일본에 공산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공산주의 활동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잘못과 공산주의를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일본이 더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특히 이 한국에 있어서의 가장 그 여론을 형성하는 곳은 어디였느냐? 대학이었습니다. 대학.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일본 대학생들을 보내서 우리 식구 대학생들을 보내서 이런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할 수 있게끔 많은 세미나를 하게 했던 것이죠. 이게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엄청 안 좋았어요. 뭐 지금 안 좋지 않냐 하는데 지금 안 좋은 거랑은 다 완전 차원이 다르게 한국 사람은 여전히 일본 사람을 엄청 싫어했고 미워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도 나를 싫어하는데 좋아하겠어요? 서로 싫어하죠. 하지만 이 당시에 그런 싫어하고 증오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우선이에요? 지금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손을 합쳐야 된다. 이걸 1960년대부터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셨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증오하고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렇지 말고 우리 식구 대학생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공산주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걸 함께 힘을 합치게 하는 역발상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975년도에 여의도 구국세계대회를 해요. 이때는 100만 명의 인원이 60개국의 인원들이 여의도에 옵니다. 1975년도 다음이 몇 년도예요? 1976년도예요. 1976년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본인이 태어나시고. 맞아요. 제가 1976년도에 네, 제가 1976년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김일성이 마지막 기회를 보고 있었을 때예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이 잘 살았는데 북한은 계속 떨어져요. 남한은 못 살았는데 남한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된 게 1970년대 중반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남한이 지금 훨씬 더 잘 살잖아요. 북한도 못 살잖아요. 이게 교차하는 때가 이 1970년대예요. 경제적으로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때가 70년대인데 이때 참모님은 경고를 합니다. 경고. 왜냐면 그때 남한의 지도자들이 북한이 변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김일성이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1970년부터 갑자기 손을 내민 거예요. 평화 이런 거예요. 남한의 지도자들이 북한이 바뀌었네? 평화롭게 살자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1974년도에 처음 땅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땅굴이 뭐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고 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대포, 탱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큰 땅굴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발견된 게 5개가 있어요. 와. 지금은 빨리 만들지만 그때는 기술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땅굴을 언제 만들었겠어요? 이미 5년 전, 10년 전부터 만든 거예요. 땅굴을. 6.25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평화롭게 삽시다 이렇게 하니까 남한의 지도자들이 북한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참모님은 아니다. 김일성은 변하지 않았다. 이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때 영상입니다. 한잔 해야지. 네. 이게 100만 명 대회예요? 이게 여의도 100만 명 대회입니다. 영상. 한복 입고 진짜 옛날이다. 예. 진짜.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여의도에 100만 명. 보십시오. 와, 버스 오신 분. 버스. 이때 여의도가 이랬어요. 빌딩이 없었습니다. 1975년도. 아니 이 영상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가 구했습니다. 제가 찍었어요. 1살 때. 태어나기 전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이구나. 아이고. 몰려드는 거예요. 와. 전 세계. 그러니까 이때는 남한의 간첩들도 있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눈에 갑자기 이게 벌어지면 야 이거 공격해도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보여. 비어있는 데가 안 보여 지금.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국제적으로 아주 위기였을 때예요. 공산주의가 올라가고 민주주의가 떨어지고 있었던 시기예요. 특히 이때가 언제냐면 베트남 전쟁. 베트남이 패망한 나라.
시기예요. 그렇죠? 미국이 역사상 처음이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진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에서 미군의 한 5만 명, 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요? 한국이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먼 나라에 우리가 참전하지 말자라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참모님께서는 더 이상 이 민주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의도 100만 구국 세계대회를 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다른 나라 도와주지 말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뻔했어요. 근데 그것을 막게끔 레이건 대통령, 보수주의자,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레이건이 대통령 단성할 수 있게끔 참모님께서 밀어주신 거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참모님께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본인은 근본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기아의 신문사가 본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지적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본인의 행정부는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나아갈 방향이 뭐냐? 전 세계의 그런 공산주의에 힘들어하는 나라들을 나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걸 계속 이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행정부의 정식 정책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한 거거든요. 이런 노력을 이 레이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어떻게 돼요?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자기들이 득세할 텐데 민주주의가 강한 미국의 대통령이 강한 그러한 정책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이제 공산주의가 오히려 균열이 일어나는 거고 공산주의가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1985년도에 참모님께서는 소련 제국주의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공산주의.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1985년만 하더라도 다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전 세계 국가에서 그래도 60에서 70%는 공산주의 국가였거든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빨간색은 공산주의 국가고 흰색은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3분의 2가 빨간색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신 게 바로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가신 거죠. 이 고르바초프가 어떤 사람이에요? 소련을 무너지게 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공산주의로 이 소련이 지탱할 수 없다. 포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포기하자.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를 1990년에 만나서 공산주의의 종언 이후에 더 이상 소련도 이 러시아도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리고 종교를 박해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갈 수 있게끔 참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설득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 한국과 소련이 수교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참부모님께서는 어떤 정부보다 먼저 움직였던 그런 먼저 앞장 나서서 섭리를 행하셨던 분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후가 돼서 드디어 김일성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이 순서가 뭐예요? 소련, 북한, 미국 아니면 북한, 소련, 미국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미국. 전 세계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로마와 같은 이 장자의 국가를 먼저 세우고 그거를 아베권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다시 가인권에서 아베권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마지막 북한으로 가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 타겟 북한으로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에 가셔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는 그 과정을 거치셨죠. 크게 네 가지를 참모님께 말씀하셨죠. 첫 번째, 야, 이산가족 안타깝지 않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자. 상봉. 두 번째, 북한의 핵사찰을 수용해라. 세 번째, 경제협력을 하자. 그리고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분단되어 있는 곳이 결국 통일되려면은 먼저 가장 최고위층이 만나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었지만은 통일하기까지 8번 정도 정상들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상들이 만나면은 이게 통일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분단 이후 남북한의 정상이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김일성한테 남한 대통령 만나야 된다. 이것까지 함께 얘기를 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참 이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찍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아이 뭐 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너무 참부모님의 입장에 맞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그런 약간의 좀 의심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서 바라보는 참부모님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바라보는 참부모님은 어땠을까? 우리 교회에서 참부모님이 김일성을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님을 만난 한학자,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어떤 분인가? 이게 이들이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참부모님 방북 기간 중 하루도 이렇게 뉴스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보는 이 신문에 매일 참부모님의 동정이 보도가 됐던 거예요. 심지어 12월 7일 날 김일성과 회담했을 때는 일면에 가장 크게 와. 이렇게 나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참부모님이 오신 것에 대한 진정성, 아 이분이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분과 함께 뭔가를 해보면 뭐가 낫겠구나 라고 하는 그 자연굴복의 그 마음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참부모님이 세우신 워싱턴 타임스는 서방 언론 중 유일하게 김일성을 2번 만난 언론사입니다. 그 어떤 언론사도 하지 못했던 2번을 만나게 됐고, 제가 신기하게 또 우연히 찾았는데 김일성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그게 또 중요한 만남일 경우에는 소책자로 나와요. 김일성, 미국 워싱턴 타임스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이게 소책자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만큼 참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기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나중에 죽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참부모님이 북한을 갔다 왔을 때 잠깐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뭐 그냥 1991년도 가셨으니까 한 1년 정도 뭐 북한 사람들이 좋아했겠지, 그리고 다 잊어버렸겠지, 그게 아니라 1994년 8월에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박보희 총재님을 통해서 가서 조문을 해라 했거든요. 조문했는데 남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남한의 정부에서 너희들 왜 북한 김일성을 조문했어? 근데 참부모님은 뭐예요? 모든 원수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조문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남한 정부에서 오히려 박보희 총재님을 막 뭐라고 하고 안 좋게 뭔가 핍박을 하려고 했어요. 그거를 오히려 제가 우연히 발견한 신문에서 보니까 북한의 이 1994년 박보희 총재님 갔다 오시고 나서 8월 2일자 노동신문의 제목이 뭡니까? 남조선 통치배들은 박보희 선생에 대한 탄압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북한 애들이,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으면 우리 통역하고 계시는 분처럼 눈을 징그리면서 안타깝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 박보희 선생을 왜 남한 정부가 탄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이게 진정한 자연굴복 아니고 뭐겠어요? 오히려 북한에서 우리 박보희 선생님을 탄압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결국 참부모님께서는 김일성 조문을 왜 했을까요? 남한 정부가 탄압할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왜 조문했느냐? 정상회담을 김일성이 사망했지만 김일성 아들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이제 뭐냐면, 자 레이건을 세웠고 김일성 만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했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한국의 이제 국방력이 약하지도 않아요. 이제 함부로 전쟁할 수 일으킬 수 없어요. 남은 건 뭡니까? 이제 시대가 분단의 시대에서 통일의 시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 시대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님께서. 열기 위해서 뭐예요? 남북한 정상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북한 정상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김정일을 만나게 해서 김정일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거예요.
야, 남한 대통령을 만나야 돼, 김정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북한대로, 남한대로 서로 증오심 있잖아요. 그래서 참부모님의 전략은 뭐냐면 1세가 아니라 2세권을 움직이는 거예요. 2세권. 그나마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서로의,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증오심을 갖고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경험이 있었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증오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한국의 2세들은, 한국의 3세들은 그래도 일본과 축구를 할 때는 당연히 한국이 이겨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증오심을 갖지 않고, 아, 일본의 문화, 진격의 거인도 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슬램덩크도 보고 싶고, 그렇게 서로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도 젊은 2세권, 특히 그걸 대표하는 대학생들이 움직이신 거예요. 여기 계시네. 어떻게 알았어요? 저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어디 갔어? 네. 1차, 2차, 3차, 4차, 5차 때 이때 송광수 의장님. 있었죠. 송학생 장님 1차 때 계셨죠. 대박.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 통해서 언론에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남한에도 이 기사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걸 통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잊고 있었다. 뭘? 통일을 잊고 있었다. 통일을 잊고 있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이 되어야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왜?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마음만 먹으면 하면 돼요. 남한은 뭐예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민의 여론이 중요해요. 근데 국민의 여론들이 대부분 뭐예요? 북한을 여전히 적대시하고 증오심을 갖고 있으면 남한의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욕하겠죠. 어떻게 6.25 전쟁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 죽이게 했던 김일성, 김정일을 만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님께서 어떻게 했냐? 남한의 국민들의 마음을 통일적으로 갈 수 있게끔 바꾸신 게 바로 이 남북한의 청년 학생들의 세미나라고 하는 거예요. 리트엔제스가 왜 북한에 갔냐? 리트엔제스가 북한에 갔을 때 남한의 방송사가 같이 따라갔어요. 이때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냐? 왜 이 어린 꽃다운 아이들이 왜 북한에 갈까 걱정했단 말이에요. 갔는데 북한의 주민들이 이 리트엔제스를 엄청나게 환영해줬어요. 와, 너무 공연이 너무 좋고 하니까 환영하고 얼싸 하나 주고. 그걸 본 남한의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북한 사람들은 다 뿔이 있고 우리 남한을 증오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우리 리트엔제스가 갔을 때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 얼싸하는 모습 보면서, 아, 그래, 맞아, 우리가 한민족이지, 아, 그렇지, 아, 생각해보니까 통일이 중요하지, 이 생각을 조금씩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일을 만날 때 마음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가 적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특히 2000년 2월에 평화자동차 공장을 착공합니다.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지만 남한의 사람들한테 이거 봐라, 경제협력을 이렇게 하면 좋다. 남한 사람들에게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뭔가 퍼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면은 남한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겠구나. 2000년 6.15 때의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발표되기 전이에요. 참모님이 이렇게 계속 포석을 두시는 거예요. 포석을. 경제적인 포석, 문화적인 포석, 대학생들 포석 두시면서 계속 남한의 사람들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 남한의 대통령을 좀 발걸음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리고 드디어 2000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겠다 발표가 났어요. 남북한의 정부가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5월 달에 이제 최초로 평양의 학생소녀예술단이 남한에 오게 됩니다. 이때 이 평양학생소녀예술단이 공연을 했지만은 우리 그 리트엔제스 예술회관에도 와서도 공연했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우리 리트엔제스 예술회관에 와서 그것을 방문해가지고 서로도 얼싸안고. 그러니까 이 공연을 본 많은 남한의 그 이산 가족들, 또
그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한 달 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우리 대통령이 가야 돼, 그래 만나야 돼, 이게 그냥 확 올라오게 하던 결정적인 계기였죠. 이게 엄청 중요했던 행사였어요. 만에 하나 여기서 만약에 북한 학생이 한두 명이 뭔가 탈출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달 있을 정상회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참부모님이 깊이 이것을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만나게 됐고 참부모님께서 제 직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통일정의 새로운 정착의 일면에 총결산 짓기 위해 국가만시를 세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축도를 해주신 거예요. 남북 정상이 잘 만나야 된다. 축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통일의 길에 가고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요. 그 이후에 우리 주동문 워싱타임즈 회장님께서도 몇 번 김정일을 또 만나셨고요. 만나서 이게 단독 회담했고, 특히 언제 핵 위기 때, 항상 위기가 있을 때는 참부모님의 직접 말씀하신 그런 우리 워싱턴 타임즈 사장님께서 방문하시면서 그 북한의 최고 지도부와 계속 대화를 이끌어 나갔던 내용들이 있는 거고, 2014년 7월달에 박상호 사장님이 또 김정은,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김정은이잖아요. 만나가지고 김정은이 따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고맙다. 참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을 잊질 않았어요. 30년, 20년 전이지만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박상권 사장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동문 사장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참부모님의 그 제자이고 참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이 인연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계속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또 찾은 거예요. 2020년 12월 김정은 위인전이 출간했어요. 김정은이 만든 책이거든요. 위인과 강국시대. 근데 여기에 북한이 생각하는 위인이 7명이 있어요. 남한에 7명. 있네. 처음에 3명은 누구냐면 정주영 현대 회장, 그리고 정몽헌, 현정은, 이 3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 2명이 누구 나오냐면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가 나와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했으니까. 그리고 남은 2명은 다른 대통령, 다른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다른 대통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2분이 나옵니다. 2020년 북한이 아직도 참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어떻게든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할 천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끝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어때요? 이 한반도 통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물론 참부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과 부산까지 딱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경부 고속도로를 뚫었어. 근데 그 도로만 뚫는다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편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요. 중간에 휴게소가 있어야 돼요.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뭐가 또 비가 새면 또 보수도 하고, 뭔가 또 파여져 있으면 싱크홀 같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시멘트를 다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부모님의 역할은 통일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새롭게 보수하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참부모님께 만들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있을 때 여전히 싱크홀이 여러 군데가 보여요, 지금. 그럼 어떻게 우리가 메꿀 것이냐. 특히 2023년 말부터는 북한이 통일 안 하겠다. 우리는 이제 핵무기 갖고 있고 더 이상 통일이 아니고 영구적인 분단을 하겠다. 이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우리 북한 말 듣자. 통일합자 합시다. 뭐 신통일 한국인데 신분단 한국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따라가지 않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예전에 동독에서 소독과 통일되기 전에 동독이 그랬어요. 동독이 1968년 포기 선언을 했어요. 통일을 우리 포기하겠다. 그리고 두 민족, 우리는 그냥 따로따로 살자, 한민족이 아니다 했는데 결국은 1980년 후반에 와가지고 통일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다. 북한이
통일 포기를 하고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소독이 계속 통일에 대한 입장을 견지했던 것처럼 우리 남한도 그렇게 꾸준하게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올바른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종교와 NGO의 역할이 중요해요. 네. 우리 가정연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GPP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도 독일의 종교와 동독교회, 소독교회, 그리고 NGO가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통일에 대해서는 많은 희망을 잃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참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모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가자, 희망을 갖고 가자라고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 종교와 NGO의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평과 북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사랑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또 모임을 갖고 대화를 하고 또 역사적인 우리 선열들에 대해서 감사와 또 그러한 위로를 해드리는 이유도 다 우리가 이 종교와 NGO의 역할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혹시나 통일에 관심이 없고 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해야 할 우리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힘에 너무 이제 붙이지 말고 좀 더 힘을 내서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뭐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했을 때 참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출발한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 또 내가 증오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우리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 같은 것들을 거기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참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지도자예요. 지도자. 우리가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모시는 최고의 또 지도자, 우리 현재는 우리 참 어머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평 복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의 복귀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참사랑이 마음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 어머님 모시고 천원공, 우리 또 천일 성년의 이공식의 아까운 현재 우리가 지치지 말고 그런 희망을 갖고 열심히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주 멋진 평화 통일의 그 길을 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점심 드시고 나서 이렇게까지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명강이셔가지고 네. 워낙. 하여튼 뭐 이렇게 강의를 좀 했는데요. 우리 저희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분부터